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과 관련된 토픽으로 이야기를 나눌 이도건이라고 하고, 저는 올해로 신라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고, 저는 항생기 내성균과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항생제의 오남용과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컨텐츠는 항생제의 역사, 그리고 항생제의 오남용, 그리고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점, 그리고 제가 짧게나마 했던 항생제 내성균과 관련된 연구를 잠시 나눌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변화라는 키워드로 하고 싶습니다. 먼저 항생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항생제는 영어로 안티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이 안티바이오틱스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심바이오시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은 뭔가 함께 이렇게 어울리다 라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심포니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심포니는 이런 오케스트라의 뮤지컬 피스들이 이렇게 함께 어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심에 바이오를 붙이게 되면 이런 생물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공생한다는 뜻이 되고, 근데 반대로 안티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안티는 반대,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에 바이오가 붙게 되면 생물을 부정하는 것, 생물의 반대 라는 뜻이 되고, 안티바이오에 이 틱이라는 게 붙게 되면 이게 형용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s가 붙게 되면 s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 항생하는 것들, 즉 항생제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게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스의 어느 잠시 봤고요. 이 항생제의 정의는 사실 이게 세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들, 이 항생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항미생물 제제, 항균제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정의했을 때는 항생제와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포괄적으로 항생제에 모두 일반적으로 포함되게 부르지만,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항생제와 구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는 1928년 알렉산더 플레밍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됐는데, 이게 발견된 게 참 우연찮게 발견되었는데요.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연구원이 배지를 키우면서 이 뚜껑을 닫는 것을 잊고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휴가에 돌아왔을 때 이 배지에 푸른 곰팡이가 자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푸른 곰팡이 주위로는 균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최초로 발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물론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대량 생산되어서 정제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기까지는 앞으로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말 많은 이제 항생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클래스들에서 여러 타입의 항생제들이 발견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생제의 오남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는 곳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항생제를 받아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감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여서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하여서 스스로 면역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을 지킬 때 나온 증상들을 감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감기라는 것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가? 그 말은 즉슨 항생제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은 사실 가장 첫 번째 큰 차이점은 크기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일반적인 세포인 적혈구는 조금 낯선 단위이지만 10,000나노미터의 크기이고요. 우리 대장 속에 있는 일반적인 균인 이콜라이 대장균은 1,000나노미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의 경우에는 100나노미터가 그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크기가 가장 큰 차이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바이러스는 매우 작기 때문에 스스로 자가 증식할 수 없습니다. 호스트 셀이 필요하고 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가 생명체냐 무생명체이냐 이것도 큰 논란거리인데, 이건 사실 학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학회에서는 바이러스를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생명체로 봐야 된다. 또 어떤 학회에서는 아니다, 완전히 무생명체로 봐야 된다. 이건 학회마다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얘기가 잠시 나와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WHO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요? 라는 Q&A에 대해서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비드-19을 포함하여서 작은 감기에서부터 심각한 질병까지 일으킬 수 있는 큰 범주의 하나의 큰 패밀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사스, 메르스, 코비드-19 모두 포함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는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심각하고 정확한 호흡기 증후군, 그리고 메르스는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즉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리고 코비드-19도 마찬가지로 호흡기 증후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항생제가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아니도입니다. 이 그림은 센트럴 도그마라는 이제 그림인데요. 센트럴 도그마는 작은 애벌레에서부터 거대한 흰수염고래까지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중심적인 교리, 센트럴 도그마의 뜻은 중심적인 교리라는 뜻인데, 이런 조그만 생명체에서부터 거대한 생명체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심적인 교리입니다.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은 우리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생물학적 정보를 이 DNA에 담고 있는데요. 이 DNA에서 이제 생물학적 정보를 저장하게 되고, RNA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틴, 즉 단백질을 통해서 이 생물학적 정보를 물질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 항생제는 이 센트럴 도그마의 각 단계를 억제함으로써 세균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각 항생제가 DNA, RNA, 프로틴의 각 과정을 억제하는 어느 부위를 억제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사실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정확하게는 세균과 우리 몸의 세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 바깥쪽에 있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인데요. 세균은 이 펩티도글리칸을 형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세포에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펩티도글리칸의 형성을 막게 되면 균은 모두 죽게 되지만, 우리 몸의 세포에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점입니다. 항생제 오남용의 문제점은 가장 큰 것은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그 대장 속에는 여러 균들이 살고 있지만, 이 균들이 어느 날 이제 돌연변이를 통해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우연찮게 발현되게 되었다면, 우리가 항생제를 복용했을 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없는 균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데, 여기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던 몇몇 균들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계속해서 복용하게 되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들만 우리 몸속에서 점점 자리 잡게 되고요. 그게 우월한 커뮤니티가 되게 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3 정도의 항생제를 먹었을 때만 치료할 수 있었던 질병이 나중에는 4, 5, 6, 7, 8,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하면 나중에 10까지 먹었을 때 그 10 이상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균들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직면에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점은 당연히 항생제 내성균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것, 전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카바페넴에 대한 내성균들도 처음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점점 전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사실 우리의 몸은 어렸을 적에 엄마로부터 받은 이런 유익한 균들은,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아직까지 어떤 균들이 정상균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엄마로부터 받았던 이런 원래 있던 균들이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모두 다 파괴되고, 기존에 있었던 모든 균집체가, 기존에 있었던 자리 잡았던 커뮤니티가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균들이 좋은 균인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산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지만 중요한 것은 항생제를 복용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된다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항생제를 계속해서 복용하였는가, 왜 계속 항생제를 먹었었는가에 대한 답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항생제로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직접 억제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것은 우리 몸의 2차 면역으로서 우리 몸의 2차 면역이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생각하고, 하지만 플라시보 효과는 감기를 치료하는 것, 감기가 회복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여러 논문에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뇌내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 몸도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반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 연구했던 것을 짤막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항생제 내성균은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 균들을 CRE 또는 정확하게 CP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항생제 내성균을 연구했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28년 이제 최초의 항생제가 발견된 이래로 전 세계의 항생제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항생제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균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는 서울, 경기, 그리고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에 있는 경기권 대형 병원들에 있는 항생제 내성균의 실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모든 병원들을 다 검사하고 연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연구원들이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샘플을 가져와서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얼마나 많은 항생제 내성균들이 분포되어 있고 지금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메토드는 유전자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항생제 내성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인즉슨 항생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이렇게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바로 PCR이라는 방법이고요. 물론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고, 그 결과 이렇게 표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이러한 타입의 이런 항생제 내성균들의 유전자가 부산에 있는 병원에는 이 정도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아직까지 디텍되지 않았던 그런 균들이 있었는데, 이 균들은 좀 더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기존의 것들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새로운 타입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변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 다 알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변화에 대해서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해야 될 것과
변화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잘못되었던 것, 즉 항생제를 오남용했던 것,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 아직도 극심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존에 잘못되었던 유통구조,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화되는 것이 좀 더 좋은 유통구조, 그리고 변화되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 가족, 그리고 희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